자, 잘 쉬셨죠? 이제 등기법 보도록 하죠. 등기법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부할 때까지는 참고 버티시고요. 등기란 것이 무엇이냐? 나와는 등기란 것은 정의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등기란 말 씁니다. 등기라는 것은 정의가 이제 등기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다가 두 가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즉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 권리를 기록하는 행위를 등기란 말 씁니다. 등기란 것은 이제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부는 토지등기부랑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그 두 개 등기부에다가 일정한 사항 두 가지예요.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가 등기 그럽니다. 이 등기의 접수 시기랑 효력 발생 시기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접수한 효과 언제 발생합니까 해서 접수한 효과 발생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있으며 그 다음에 등기가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이제 접수한 효과라는 것은 이제 등기 신청은 지금 신청하는 원칙이 옛날 서면 신청의 원칙이지만 지금은 서면 신청이 아니라 전자 신청의 원칙이에요. 전자 신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러면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은행가 돈 입금 송금할 때 은행 가서 전표 끊어가지고서 송금하고 했지만 지금은 가시나요? 인터넷 뱅킹 하시죠? 은행 안 가고 그럼 등기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가가 이제 정책을 펴서 전자신청한다고 만들어 놨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 이런 제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등기를 전자신청하다 보니까 접수한 효과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봤더니 신청 정보가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1번이 접수 시기란 말이 나올 겁니다.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중에 일정한 사항을 컴퓨터에다가 쭉 기재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장한 때 접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2번은 생략하고 다른 건 안 나왔네요. 다른 것들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밑에 밑에 2번, 3번 안 보셔도 돼. 밑에 괄호 2번 내려보세요. 괄호에 효력 발생 시기 나와 있죠? 2번, 3번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효과 발생하느냐? 등기가 효과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하게 되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릴게요. 등기가 끝나는 건 언제 끝납니까? 물어봤더니 등기 소유가 하게 되면 등기관들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등기관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여러 명이 있어요. 등기소 가시면 등기관이라고 칭하는 자가 등기사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여러 명이 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누가 이 등기 처리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책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사무 처리하게 되면 이 등기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때 등기는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때라는 것은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게 되면 이거 다른 말로 교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교합. 교합이 모든 게 끝났다는 식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화를 타이프 칠 당시에는 타제기로 친 다음에 말미에다가 촬연자가 누구인가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 도장 찍은 거 나중에 누구 도장인가 확인할 줄 알게 되면 처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전사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니까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사원번호가 있게 됩니다. 그 번호 입력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점이 나왔는데 이건 책에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두 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하시고 저장된 때 등기 효과는 접수한 때인데 그럼 이게 소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뀌게 된 연도가 2012년도에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사무가 1월 1일 날 신청 들어와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이날 접수받은 날짜고
등기사무 처리 기간은 지금은 24시간 줘요. 몇 시간 준다고요? 24시간. 그럼 며칠까지 처리해야 할까? 1월 2일까지 처리해야겠죠? 등기 실행 기간은 1월 2일 날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개정하기 전에는 이때부터 등기가 효과 발생했다가 시점이에요. 그럼 아직 쓰지 마시고, 옛날에는 2012년까지는 이제 등기를 접수를 1월 1일 받고 등기 실행을 1월 2일 날 했을 경우에 등기 효과는 1월 2일 발생하더라. 이때 시점을 나눴었는데 문제 발생합니다. 등기법은 언제 효과 발생하는데 2012년 전까지는 등기 실행한 데 효과 발생하더라. 근데 문제는 대장에다가 소유권 받겠 날 적을 당시에는 대장에는 등기 접수일을 적어버렸어요. 그럼 서로 안 맞죠? 대장에 주인 받겠다고 받겠 날짜 기재할 때 등기 접수일을 적었는데 등기법은 등기에 기록한 날 주인 받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등기법상 주인 받겠는 시점은 1월 2일이고 지적법은 1월 1일 되는 거 서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급해서 이때가 아니라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효과 발생한다고 땡겨버린 겁니다. 그럼 일치가 되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다시. 옛날에는 등기 효과가 언제 발생했느냐? 접수한 때가 아니라 등기 실행한 때 발생했다요. 그럼 등기법은 언제 효과 발생하고? 옛날에는 실행한 때. 근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적을 때는 접수일자 적었어요. 대장에는. 대장에 나오는 날짜는 접수일자 1월 1일 주인받겠다고 나오고 등기법은 1월 1일 받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실행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제는 이때가 아니라 여기도 접수한 때로 맞춰놓은 겁니다. 이런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접수효과는 전산에 저장이 된 때,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부터 효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접수한 때가 바로 뭐가 되더라? 등기한 효과 발생 시기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용어 정리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부란 말은 이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해서 등기부를 줄여서 그냥 등기 기록 또는 등기부라 말습니다. 또 만약 등기 부본 자료라는 것은 현재 등기부 전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산도 바이러스 먹어버린 경우 날아가서 다 깨져버리니까 복사본을 둡니다. 복사본이 등기 부본 자료예요. 원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부본이 있죠. 사본이란 말은 일본어식 표기고 원본, 사본이란 말은 지금 사본이란 말은 안 씁니다. 지금은 다 부본 그럽니다. 부본이 등기부와 복제한 내용으로서 보조 기억장치 디스켓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등기부 부본이라는 말 씁니다. 근데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다른 말 등기 부름이 하는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말 씁니다. 똑같은 말 등기부 같이 사용을 합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원에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옛날 말로 등기필증, 또 다른 말로 등기권리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를 말 쓰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도 등기 끝났더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했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끝났다고 주는 서류가 바로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가 바로 지금 말로 따지면 등기권리증이에요. 누가 신청해 주겠대요? 등기 권리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권리자가 필 정보를 받아서 갖고 있다가 집 팔을 때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 용어 정리 뭐 시험에 내질 않으니까 그냥 어떤 개념인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이제 등기 기능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 기능이라는 것은 크게 민법상에서 따져보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등기라는 것은 민법 제186조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민법 186조고 반대로 민법 제187조의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주인은 받게 돼 등기하지 아니한 때는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하라고 규정한 것이 민법상 규정이에요. 여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벌써 민법 들었어요? 물권법? 어제 했어요? 다행이다. 자, 물권법 공부할 때
법률행위 대원칙이에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고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다 규정하는데 법률행위 그러면 가장 대표적 법률행위가 뭐가 있을까? 매매가 있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인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요? 주인 바뀌는 시점은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넘겨줬다고 해서 주인 바뀐 건 아니에요. 등기라는 걸 해야지 주인 바뀐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온 등기가 바로 성립요건이자 다른 말로 효력 발생요건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민법상 규정이고 반대로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경우는 두 명이 나오죠. 상속인하고 또 한 명이 피상속인. 누가 죽은 자예요? 왜? 죽을 때 그냥 안 죽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요. 너무 심했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소유권 누가 취득하나요? 상속인이 취득하죠.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니까 상속받은 경우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단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집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상속받은 집이 있는 경우는 내가 등기 안 해도 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난 이 집을 팔아먹을 때는 등기를 하고 팔아야 돼요. 그럼 여기 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취득하려고 처분하려고? 처분할 목적이다 보니 여기서는 등기가 처분 요건으로 등기하는 거지 취득할 목적은 아니다 보니까 이 두 개 큰 틀의 등기 기능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고 나중에 어떤 사안을 주고서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이 사안이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 구별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에 속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는 등기할 필요 없게 됩니다. 그 경매라는 것은 법률 행위인가요? 경매? 법률 규정이죠. 그럼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경락인 같은 경우는 대금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등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분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큰 틀이 두 개가 등기 큰 틀이에요. 이 틀을 기준으로 등기해라 말은 나와 있지만 등기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등기법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 등기법의 모법은 민법이에요. 그 민법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등기법에서 유리하고 등기법의 반이 민법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법 공부 돼 있으면은 툭툭툭 대화가 되는데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민법 얘기하다 보니까 팅팅팅 튕겨 나가지고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양보한 이유는 그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공부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민법 공부 안 돼 있을 여기는 지금 헤매입니다. 이 두 개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기능은 제3자에게 대항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등기라는 것은 왜 하느냐? 등기하는 권리라는 것은 물권이 등기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기를 물건에 가진 권리, 물권은 공시를 해라요. 그럼 물건에 가진 권리, 물권에 관한 권리들은, 물권들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십시오. 공개라는 것이 공개 표시라는 얘기인데 물권은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소유권 누가 주인인가 뭘로 공시하느냐? 공시는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는 것이고 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주인인가는 점유로서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가 궁금하게 되면 부동산은 어딜 열어보시면 되고 등기부 열어보면 되는 것이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그자 권리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이렇게 물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 써야겠다. 채권에 관한 경우 채권이 어떤 권리가 채권인 거라나요? 채권은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물권 사람이 사람에 가진 권리를 채권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사람끼리 서로 아나요? 서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서로 알아요? 알면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채권자가 동갑하는 말을 누구한테 동갑하는 말 하나요? 채무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을 등기되니까 물권처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채권의 경우는 대표적 채권이 뒤에 가면 다시 배우겠지만 임차권이나 또는
판매권 등기하자마자 대항력 발생합니다.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이더라, 채권이더라? 채권이죠. 왜 채권일까? 물권에 없으니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딱 물권 법정주의가 있다 보니까 물권 종류는 임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나온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개 외에는 다 물권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왜? 물권이 아닙니까? 물권은 법에 따라 8개 정해진 거 외에는 물권이 없습니다. 그럼 채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임차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환매권 등기할 필요 없는데 이제 등기하게 되면 물권이 갖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대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집주인, 여러분이 세입자. 오케이? 제 이 상가에 2016년 11월 1일 날 2년 계약하고 들어오셨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오케이? 근데 딱 한 달 됐습니다. 근데 들어올 당시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임차권 등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끼리 뭐 등기입니까? 그냥 사시라고 보증금만 받고 그리고 월세 받고 계신 거에 내고 등기했어요? 안 하고 사시는데 그래서 주변에 등기 안 하고 살잖아요.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집주인 등기 안 해주죠? 귀찮다고 안 해주는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흘러가는데 둘 간에는 임대인, 임차인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간까지 사용하는 데는. 근데 한 달 막 지나려고 폼 잡는데 제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다른 제3자가 나타나더니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 임차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주인이 나는 여러분에게 세준 적이 없으니까 가게 빼달래요. 이런 된장맞을. 2년 계약했는데 한 달 만에 나가랍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짐 싸가지고 내하고 나가실래요? 2년 계약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랍니다. 그럼 짐 싸가지고 당장 내하고 나가실래요? 아니면은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뭐 말을 해야 대화가 되지. 아니 그만 대답하세요. 이것저것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실래요? 버티실래요? 뭐 싸움 좀 할 줄 아세요? 나가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 민법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제3자 소유권자가 임차에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게 싫으면 등기해라요. 등기하면은 내 계약기간 남아도 버틸 힘을 주겠다가 대항력이에요. 그럼 등기 안 한 경우는 나가 그럼 나가야 되지만 임차인이 등기해버린 경우는 한 달 만에 새로운 주인이 나가 그랬을 때 잠깐 대기. 나 여기 등기한 임차인이니까 아직 계약기간 23개월 남았으니까 못 나가 버틸 힘이 생기는 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임차권에 등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버틸 힘이 생기니까. 집주인이 등기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에게 등기라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해줘야지. 그럼 임차인이 보호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률이 바로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인도받고 살아라요. 그럼 등기한 거와 똑같이 대항력 주겠다는 말 따라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세권 들어봤죠? 전세권이란 권리는 등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될까 안 돼도 될까? 전세권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면 등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도 돼요? 돼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보호받으니까 전세권자 보호하려고 별도로 특별법을 또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 임차인은 등기로 보호되지 않으니까 주택을 끼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서 임차인 보호해 주려고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임차인의 경우는 어떤 힘도 없어요. 단 등기된 경우는 어떤 힘이 발생하더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환매권도 마찬가지. 환매권이라는 말 아직 안 배웠죠? 환매권은 내가 지금 팔았지만 내가 다시 사오겠다고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집이 1억짜리 집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세요. 사업자금이. 대출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뭐 LTV 이것저것 DTI 따져보더니만은
5천만 원 밖에 안 준대요. 가액은 얼만데?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이거를 저에게 파는 거예요. 1억에 팔고 1억 융통에 썼네요. 아주 5년 내에 다시 1억 주고 사가는 조건하에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팔았지만 다시 사오겠다. 이게 환매권이에요. 환매란 말이 뭐라고요? 다시 사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짜리 담보대출 받을 5천만 원밖에 대출 못 받았지만 팔고 이 돈 사용했고 다시 사올 때 1억 융통에 썼으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 다 썼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나요? 그냥 그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1억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집에 대해서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떨어져도 1억이에요. 올라도 1억이고.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저는 돈 1억 줬네요. 이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집을 빌려주면은 받는 집세가 있습니다. 그걸 법에서는 과실 그래요. 과실을 받은 것이 여러분은 이자 지급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자와 과실은 쌤 서로 상계한 거죠. 상계가 서로 까는 거예요. 내가 줄 거 100만 원이지 너 갚을 거 100만 원이지 서로 까자. 이걸 뭐라고 볼 법에서는 상계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깐 걸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집값만큼 돈을 융통해 쓸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환매라는 제도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이 두 가지는 등기에서도 어떤 효과가 발생하더라. 대항력이에요. 그럼 임차권은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채권이죠. 그럼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물권이 될까? 그냥 채권일까? 네? 등기된 물권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채권일까요? 그냥 한 번 채권은 영원한 채권입니다. 참 제가 잘 쓰는 말이 개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똥개가 승질났다고 불독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한 번 똥개는 영원한 똥개고 물권처럼 등기됐다고 물권 되는 건 아닙니다. 물권화됐다고 표현하지 물권 되는 건 아닙니다. 물권은 종류가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 등기 기능으로서 효력 발생 요건이 있고 처분 요건이 있고 대항 요건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세분하시고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따라 보는데 물건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이제 토지와 건물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등기는 이제 토지 등기부랑 건물 등기부 두 개를 두다 보니까 물건의 경우는 토지도 등기할 수 있고 이제 건물도 등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말이 중요한 것이니까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책 줄쳐드릴게요. 토지가 등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앞서 지적법 용어 정리했죠. 지적법상에서 하나의 필지로 확정된 경우에 등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로 확정된 경우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고 원칙은 등기할 때 국가 땅은 등기할 필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한강은 누구 땅이에요? 한강은 국가 땅이죠? 그 등기부 봐야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런 건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등기할 필요 없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사건의 목적이 될 경우에 사건이라는 얘기 개인들이 소유한 물건일 경우는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등기하겠다 이 뜻인 것이고 또 부동산 자체로서 이 국가 소유권 알리는 것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화재 누구 거예요? 국가 소유 이런 거 등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등기할 필요 없는 것들이고 개인들 소유 토지를 등기할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하나의 필지일 걸 요구하게 됩니다. 건물도 한동 건물을 끼워요해요. 한동 건물의 개념은 이제 건물은 아직 건축법 아직 안 들어갔죠. 건물이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동 건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는 하나의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이 있고 부속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대지 하나지만 건물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한옥집은 울타리 안에 안채, 사랑채, 별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대지는 하나지만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하나의 건물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동 건물이 있지만 맨 꼭대기 우리 집만 우리 집이잖아요. 요것만 한동 건물 인정하다 보니 한동 건물의 개념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동 건물로서 건축물 내장이 작성이 된 경우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대지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대장이 하나일 경우는 등기 건수도 한 건입니다. 오케이? 하나의 건물에 각각 나눠져서 대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등기도 건만큼 들어가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은 하나지만 세대별로 등기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건물 하나로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여러 개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건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기본 틀인데 이제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하나의 필지는 한 동 건물에 대해서 일부, 다른 말로 부동산 일부란 말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일부란 것은 한 평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중, 일부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지가 300평이라는 토지가 있을 경우 300평 중에서 100평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0평 중 일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이 3개가 있게 되면 작은 방 한 칸, 방 한 칸을, 방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 한 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란 말은 방 한 칸을 내시면 돼요. 방 한 칸. 원칙은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필지 단위고 한 동 건물 단위니까. 문제는 하나의 방 한 칸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예외가 발생해서 문제 발생하는 아파트 이 파트인데, 가지고 계신 집이 있게 되면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아직 안 했죠? 네, 안 했다고 해도 딱 잡았다 해도 여기서는 그럼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33평 아파트를 샀어요. 신혼집으로. 그럼 33평일 경우 방이 3개 있지 않나요? 3개가 있을 때 신혼부부가 살려고 하면 방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느라 어떻게 하라고. 꼴배기 싫으면 따로 자야지. 그럼 방 2개는 있어야겠네요. 방 하나 비는 거를 요즘에는 이제 방 한 칸을 세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숙식으로. 그럼 방 한 칸만 다른 자에 잠만 자는 자에게 세줄 수 있어요? 세줄 때 잘생긴 총각한테 줄래요? 아가씨한테 줄래요? 총각 아가씨. 예? 방 하나 세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실래요? 총각한테 아가씨한테. 현실적이시네요. 자, 셋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방 한 칸 세줄 수 있죠? 방 한 칸에 대해서 사용수익화라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두 가지 성립이 가능해요.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방 한 칸을 팔아먹는다거나 방 한 칸을 담보 잡힐 수는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은 설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란 말로 튀어나오게 되면 뭘로 이해하시고? 방 한 칸을 이해하시는데 방 한 칸은 세줄 수는 있나요? 네, 요것만 가능해요. 요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용익물권은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3개 있다고 배웠죠?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다 이거 외웠어요. 외우는데 어디 가서 망가지느냐? 여기 없는 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건물 일부 방 한 칸에 대해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을까? 방 한 칸 압류할 수 있다 없다? 다시니까 우리끼리 너무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방 한 칸 압류할 수? 나도 말 안 할래. 아유. 예? 없다가 해야죠. 왜? 요거만 가능하니까. 나머지 일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 똑같이 부동산 일부라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일부에 가압류할 수 없고, 토지 일부에 가처분할 수 없고, 건물 일부에 가압류할 수 없고, 건물 일부 가처분할 수 없고, 다리가 없다가 돼야 돼. 할 수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 외워요. 나중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 근데 없는 걸 딱 던지면은 응? 놀라지 마시고 요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건물 일부를 경매에 실행할 수 없다요. 오케이? 그럼 토지 일부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토지 일부를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거만 있다 없다가 자꾸 살붙이지 마시고.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죠. 이거 왜는 안 된다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왜 안 될까? 아니 분할하면 되잖아요. 분할하면 일부가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500평이 토지가 있는데 땅을 살 사람이 500평은 너무 크니까 반만 팔으래요. 그럼 반만 팔으려고 하면 토지를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하면 필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필지가 되잖아요. 이거 분할하는데 팔아먹을 때는 일부예요, 전부예요? 다시. 분할하면 전부가 돼야죠. 땅 2개가 돼버린 거니까. 이제 전부란 말이 나오는 거지 일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만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꾸 두 개를 다 같이 외운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까 방앗간 세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 이거 진짜로. 자, 방앗간 세줄 수 있죠? 나머지 1차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어디가 또 배우느냐. 저 뒤에 가게 되면 용익물권은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더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배울 당시에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죠. 지역권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전세권 토지나 건물 일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배워요 나중에 가서. 그럼 지금 배운 총론 파트 배운 내용을 뒤에 가시면 다 찢어가지고서 지상권 토지 일부 가능하다, 지역권 토지 일부 가능하다, 전세권 토지나 건물 일부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 써먹을 때 이거 알고 가시면 이거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다 까먹게 되면 그때가 따로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총론 파트는 나중에 강론 배울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목 보고 넘어가시는데 토지 측량을 등기할 수 있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건물 등기할 수가 있더라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밑에 등기될 때는 건조물 나오는데 페이지가 116페이지에서 등기가 가능한 건조물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유리주장 탱크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로가 뭘까요? 사이로라는 것은 원통용으로 지은 구조물들. 왜 저 시멘트 레미콘 공장 가니까 원통용 쇠로 지은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이로예요. 혹시 핸드폰 다 3G 아니면 4G 이상이죠? 혹시 2G 이거 폴더폰 아니죠? 그러면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네이버 들어가서 사이로 쳐보세요. 사진 바로 나올 테니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원통용으로 지은 구조물들을 사이로 그럽니다. 사이코가 아니라. 그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을 등기할 수가 있고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비각,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용 부분, 규약상 공유 부분 등기할 수 있더라. 비각이란 말이 뭘까? 비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비각이란 것은 여기 잠깐 보시고 서울 가시면 종각이 있죠. 종각이 뭐예요? 전철역이 종각이 아니라 보신각종을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이 있어요. 종이 있게 되면 이 종을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 이게 바로 뭐다? 종을 보호한 누각을 종각이란 말 쓰는 거예요. 종각.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더라. 비석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이 있는데 이 누각을 뭐라고 부를까? 비석 보호하는 누각을 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종각이 뭔지 비각이 뭔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정자각은 왕릉 가면 정자각이라는 각이 있는데 정자각. 조선 임금이 세계문화유산이죠. 왕릉들이. 그럼 왕릉이 있게 되면 왕릉 밑에 정자각이라는 각이 있어요. 왕한테 제사 모실 때 집기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 같은 각이 있는데 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한자로 정자, 정자각. 그래서 이 정자 모양의 각을 갖다 정자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정자각이란 말이 나왔고 저 중국이나 고려시대 각을 보게 되면 이 고려시대 때는 이거 조선시대 때 각이고 그다음에 고려시대나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왕릉이 있게 되면 이때 왕릉이란 말 안 쓰죠. 황제묘란 말 씁니다. 고려시대는 황제란 말 썼어요. 고려 황제란 말 쓰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황제란 말 안 쓰고 전하로 내려앉았죠. 왕이라고. 황제가 높아요? 전하가 높아요? 황제가 높은 거예요. 전하는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고나면서 중국한테 내가 당신들을 중국을 모시고 내가 신하 나라가 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서 만세볼 기어 들어갔죠. 밑으로 해서 공물 보내고 계속해서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복속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 붙은 나라는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다 붙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죠. 이쪽이 어디예요? 이쪽에 발해나 이쪽을 자기네 역사에 집어넣으려고 고구려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갖고 있는 게 뭔가요? 동북공정.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긴 동북공정이라는 말 쓰고 동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서쪽이네요.
이쪽 가면 위구르족이 있고 아마 티베트 쪽이 있을 겁니다. 티베트 민족이나 위구르 같은 경우는 다 자치구지만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 티베트 그러면 유명한 스님 한 분 계시죠? 정신적인 지주 달라이 라마. 그런 스님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 티베트 독립하겠다고 지금 외국 나가서 지금 위치고 계신 안경 계신 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티베트 정신적인 지주예요. 중국은 그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누구 만났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수교를 끊을 만큼 그렇게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서쪽에 있는 나라를 자기네 편입시키려고 여기서 생긴 것도 중국 사람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동쪽에 동북공정, 이쪽 서쪽이니까 서북공정 이런 식으로 자기 역사 집어들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일본, 중국 애들이.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애들은 조선시대 때 우리는 황제 안 하고 전화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보호가 돼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가 따로 붙어 있는데 중국하고 붙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그 중국이 복속이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이에요. 두 개는 복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들어가서 복속이 안 된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이 베트남을 치러 몇 번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 기후에 안 맞으니까 병이 풍토병이 생겨 다 돌아가는 바람에 베트남은 점령을 못한 겁니다. 아마 기후가 맞았고 이렇게 육지가 연결되고 물이 좀 많지 않은 나라였으면은 점령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살아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한국 사람은 친해요. 되게 좋아하더라 한국 사람은. 근데 고려 시대나 이렇게 중국 묘가 하게 되면 일자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일자각 그럽니다. 일자각. 근데 고려 시대까지 일자각이 있었는데 조선 시대는 신하의 나라가 됐잖아요. 중국에 황제 중국의 황제처럼 일자를 쓰면 네가 안 되지 않느냐. 황제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꼬랑지 내려 그래가지고서 이게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겨가지고서 조선시대는 일자각을 안 써 정자각을 쓰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릉 한번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 왕릉 밑에는 정자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정자각이나 비각이나 일자각 같은 건 다 지붕이 있나요? 지붕이 있죠? 등기할 수가 있다요.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가장 큰 구별시력은 지붕이 있냐 없냐요. 종각이나 비각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지 벽은 없잖아요. 벽은 없더라도 지붕이 있으면 등기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붕이 없는 공작물들은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고요. 밑에 등기가 불가능한 건조물에서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아파트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등기를 못하는 것이고 지하상가 등기는 가능한데 지하상가에 있는 복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상가 자체는 분양을 해줍니다. 지하상가도. 네, 가설건축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네, 경량철골적, 경량철골적 혹은 조립식 판넬이란 말 나오는데 조립식 판넬이라고 칭하는 것은 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뭘로 졌나요? 네모난 판넬 갖다 막 붙여놨죠? 이게 조립식 판넬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등기가 안 됩니다. 컨테이너 등기가 안 되고 비닐하우스 등기 안 될 것이며 주유소의 캐노피 등기 안 되고요. 양어장 등기할 수 없고 옥외 풀장 등기 안 되고 수중 암초 등기 안 되며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등기 다 안 됩니다. 토굴도 안 되고요. 지금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눈에 익으니까 알고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여기서 이거 설명 안 드리려고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페이지 등기할 권리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오른쪽 보니까 등기 가능 여부 찾으셨어요? 네, 등기 가능 여부에서 이제 부동산 전부는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용익물권 임차권도 가능하며 저당권도 가능하더라. 근데 문제는 가운데 낀 게 있는 부동산 일부만 체크하세요. 부동산 일부는 뭐만 가능하다고 써놨는 이쪽에서 여기 칠판 잠깐 보시죠.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다요. 오른쪽 페이지 박스 두 번째 칸에 거. 부동산 일부는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더라. 그럼 나머지 일체 허용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고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해서 그거를 빼놓은 게 이거란 얘기예요.
아직 공유주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공유주번 정반대 입장인데 나중에 1월달 보도록 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일부란 말이 나오면 뭘로 이해하셔라? 방한칸.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네, 세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자 필수는 요거만 잡고 들어가시면 대화가 될 겁니다. 3억짜리 집이 있다 하죠. 이제 뭐 아파트 3억이 있을 때 방이 3개라는 얘기는 산술적으로 방 하나당 1억 잡아주면 되죠. 내가 한 5천만 원 필요해요. 조그만 방 하나만 담보 잡히고 5천만 원 빌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다 잡는 거지 일부를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방한칸이라는 말 튀어나오게 되면 용익 물권과 뭐만 임차권만 가능하다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등기 대상인 권리를 말 따라보는데 권리 맞아봐야죠. 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이제 체크만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할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라 규정하는데 등기하는 물권의 경우는 여기 써드리게 되면 물권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지금 읽어본 대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죠. 네, 소유권 등기 가능하고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원칙적으로 5개 권리 등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질권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질권. 질권이 뭘까요? 질권 배웠어요? 네, 전당. 네, 전당포를 배웠어요? 돈을 채권자가 돈 빌려주죠. 채무자에게.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는데 은행에 돈 빌려줄 때 어떤 생각으로 빌려줄까? 은행에 돈 빌려줄 당시에는 돈 빌려가는 채무자 돈을 갚을 것이다. 떼먹을 것이다. 무슨 생각하에 빌려줄 겁니다. 갚을 것이다. 떼먹을 것이다. 네, 사람은 참 착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 돈 빌려줄 당시에는 갚는다고 생각하고 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넌 지금 빌려가지만 떼먹는다요. 떼먹으니까 요청하는 게 뭐예요? 담보. 은행가 1억만 빌려주시면 은행이 뭐라 그래요? 담보 있습니까? 물어보죠. 없는데요. 그러면 더 짧아집니다. 안 빌려줘요. 담보 요청하는 이유는 너 돈 빌려가지만 갚지 않을 거 뻔하니까 네가 안 갚게 되면 네 집 경매 실형을 통해 회수하려고 담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진짜로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게 되면 담보 요청 안 합니다. 여러분 동생의 돈 한 100만 원 빌려갈 때 그냥 담보 가져와 이래요? 그냥 빌려주잖아. 얘 갚을 거 뻔하니까. 갚아요 근데? 잘 안 갚잖아. 예, 빌려가는 사람 갚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얘 갚겠지가 아니라 떼먹겠다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안 갚는다고 해서 동생 잡아 두들겨 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줄 때는 빌려가는 사람 자체가 갚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가 요청하는 것은 뭘 요청하느냐? 담보를 요청해요. 근데 채무자 담보 제공할 때 채무자에게 있는 담보가 토지가 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채권자 토지를 잡겠네요. 이제 토지 부동산 들어오는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럼 실계반지 맡기는 경우는 전당포죠. 그거를 질권 그럽니다.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여기 잠깐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죠. 그럼 자기 소유권을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유권 담보 잡히고 은행 가서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유권 이외에도 소유권자 입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배우게 되면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도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디에 맡기시고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고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서 저당권은 몇 글자예요? 저당권 세 글자죠. 그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3개밖에 없는 겁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가 여러분이 저에게 1억 빌려주시고 제 집에 1억 저당권 등기 실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돈 갚기로 날짜 아직 안 됐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세요 이제. 그럼 변제액이 안 되는데 돈 갚으란 말 할 수 없으니까 당장 돈을 융통하게 써야겠네요. 그럼 이 저당권을 맡기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저에게 저당권이 있죠. 이걸 맡기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우리끼리는 뭐 하나 둘 셋. 다시 테이프를 조금만 앞으로 돌릴게요. 삐릭 돌아가서 저당권은 몇 글자? 3글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외에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왜 그럼 나만 담보적으로 못하냐고 하소연하겠네요. 너는 저당권 등기 안 되니까 질권에 맡겨서 권리, 질권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따져보자고요.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더라. 어디에 담보 잡히시고?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겠지만 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질권에 맡기는 거예요. 이 질권을 동산 잡은 게 아니라 권리를 잡았기 때문에 권리, 질권이 붙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등기를 해야 될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이다. 잘해졌어요? 네. 원칙은 질권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저당권을 담보 잡은 권리, 질권만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다 보니까 6개가 들어왔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란 말 나오는데 이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으로서 어떤 게 있느냐? 3개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뭐하고 뭐만 나왔어요? 임차권, 환매권 나와 있죠? 하나 더 쓰셔야 돼 밑에다가. 하나는 임차권 나와 있고 책에 나온 것이 하나 빠졌어요 지금. 환매권 나와 있죠? 2개만 나온 하나 빠진 것이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9가지 권리를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박스에도 6개 나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임차권, 환매권 밑에도 뭐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채권, 담보권 써놓으시고 이 9가지 권리 외엔 등기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점유권 등기할 수 없으며 질권 등기할 수 없고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소지역권 이런 다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 질문하기를 임차권은 뭔지 아시고 환매권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럼 채권, 담보권은 뭘까?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담보자 별대 채권, 담보권 그럽니다. 2012년 들어올 당시에 어떤 내막으로 들어왔느냐? 이게 우리 민법상 권리는 아니에요. 동산에 관한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법상에서 만들어진 권리 이 권리인데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담보자부터 물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게 시행될 경우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그때 뉴스에 여자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여사 사장님께서 공장 운영하시면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를 다 잡혔습니다. 담보 잡힐 게 없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공장에 있는 게 토지와 건물 이외에도 공장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나요? 요걸 담보자 돈 물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자금 융통하라고. 그 여사장님이 딱 지나가시자마자 또 한 명이 딱 나오시기를 남자 목장하시는 분이 키우는 소를 맡겨 돈 물려왔대요. 사료값 융통하려고. 그래서 돈 사용했다라고 TV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담보대표 돈 물려올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저당권에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은 권리질권 설정에 돈 물려올 수 있겠네요. 아니 은행 저당권 질권 맡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금방 저당권 질권에 맡겼다 그랬잖아요. 권리질권 요것도 하는 방법이고 저당권에 담보된 1억 채권을 여기에 맡기고 돈 물려올 수 있다고 길을 터놨기 때문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는 채권 담보권만 제목만 하시면 돼요. 이 9가지 권리가 등기할 권리인데 책에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물권은 총 몇 가지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건 6개. 권리질권까지 등기할 수 있다. 6개가 물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임차권, 환매권,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 있다 해서 법에는 총 9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근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 뒤에 가면은 소유권 등기하는 거, 지상권 등기하는 거, 전세권 등기 다 따로따로 배우니까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몇 가지 권리 등기할 수 있더라? 9개에서 책에는 8개밖에 안 나와 있죠? 하나 더 집어넣어서 뭐까지 집어넣어라? 채권, 담보권까지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둘째 시간이고 잠깐 쉬신 다음에 등기에 대한 권리 변동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